모두들 그가 외로운 고아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어린 시절 첫사랑이 초위험 스파이로 밝혀지면서 그와 결혼하며 그의 삶은 바뀐다. 아사노는 행복한 어린 소년이었지만 어느 날 그의 가족 전체가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흉터와 붕대를 두른 채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이 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친구를 사귀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이 다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곁을 지켜주기로 결심한 유일한 사람은 그의 어린 시절 친구 요자쿠라 무츠미로 그는 오직 그녀와만 이야기한다. 그 후 몇 년이 흘러 둘 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그는 여전히 친구를 사귀기를 거부한다. 3명의 남자애들이 그에게 계속 같이 놀자, 친구하자고 하는데 그는 매일같이 거절하고 반면 무츠미는 모두와 친해져서 모든 남자애들의 짝사랑 대상인 여고생 아이돌이 되었어. 그녀는 아사노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애들이 친절하니 같이 어울리라고 말하지만 아사노는 친구를 사귈 생각이 없다며 내가 그렇게 친절하다면 왜 3학년 선배의 고백은 받아들이지 않았냐고 되묻지. 그 선배가 내게 사랑을 고백했잖아. 그녀는 관심 없었다고 말하고 도시락을 꺼내는데 막 먹이려는 순간 교감인 희자 선생님이 그 음식을 가로채 먹기 시작해. 아사노는 그가 언제 왔는지 몰라 놀라고 무츠미는 짜증을 내며 그에게 가라고 말하지. 희자 선생님은 그녀의 맛있는 집밥을 먹지 않고는 못 참겠다면서 아사노에게 방과 후 자기 방으로 오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나. 그날 후에 아사노는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 차를 준비해 놓은 희자의 인사를 받고 자리에 앉습니다. 희자가 너무 가까이 앉아 있어 아사노는 매우 불편해하지만 희자가 무츠미에 대해 묻고 그와 무츠미가 얼마나 가까운지 묻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고 희자는 그에게 무츠미가 3살 때부터의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희자를 한 달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이상합니다. 희자는 계속해서 무츠미에게서 남자들을 떼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3학년 남학생을 두들겨 패고 나서야 무츠미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아사노에게 합니다. 갑자기 희자가 칼을 꺼내 아사노의 목에 대며 재빨리 기도하라고 말하자 아사노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울립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을 때 창문을 통해 백발의 소녀가 방에 들어와 그를 막고 플래시뱅을 이용해 아사노와 함께 도망친다. 잠시 후 저녁에 깨어나 보니 낯선 얼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사교 불안이 시작되고 그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 벽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무츠미는 이 사람들이 모두 그의 형제자매들이고 그가 요자쿠라 저택에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백발 소녀는 퓨타, 녹색 머리 소녀는 신조, 분홍 머리 소녀는 션, 털복숭이 인형은 켄고, 양동이 머리는 나나라고 모두 소개한다. 그녀는 그들이 스파이 가족이라고 말하고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마침내 말하고 안도감을 느낀다. 그가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요즘 스파이는 아주 흔하고 온라인으로 예약도 가능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신조에게서 장난감인 줄 알고 총을 집어들지만 총이 발사되면서 몇 분 만에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것을 보고 그는 겁에 질립니다. 후유타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프리랜서이며 트러스트 파일럿에서 4에서 8성급 평점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켄고는 희자는 형제자매 중 마지로 스파이 잡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 가족 이미지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후유타는 희자가 온 가족 중 최고의 스파이이며 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사노에게 무츠미가 어렸을 때 큰 사고로 크게 다쳤고 희자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동생을 보호하는 일에 집착하게 되었지만 어릴 적 친구였던 아사노는 그동안 눈 감아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위터에서 무츠미 암살 계획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희자에게 아사노를 제거할 구실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경보가 울리고 모두가 긴장하는 가운데 퓨타는 희자가 아사노를 죽이러 왔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사노는 당황하지만 그녀는 그가 지금 그들과 함께 있으니 가장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그들 5이 희자와 싸워 이길 확률은 겨우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사노를 향해 돌아서며 그의 목숨이 진정으로 안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무츠미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기네 집안에는 가족 구성원을 죽이지 않는다는 깨지지 않은 규칙이 있으며 희자조차도 그 규칙을 어기지 않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아사노가 해야 할 일은 무츠미와 반지를 교환하는 것뿐이며 결혼이 성립되면 가족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의 PTSD를 다시 촉발시켜 숨이 가빠지지만 무츠미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사노에게 매우 잔인한 일이 될 것이라고 퓨타에게 말합니다. 퓨타는 무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모두 희자를 때리려고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가 이미 방에 들어와 그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신조를 향해 돌아서서 자신의 함정을 모두 파괴했다고 말하고 아사노를 넘기라고 말하지만 퓨타가 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잡습니다. 그녀는 그를 공중에서 휘두른 후 바닥에 내던지고 신조는 로봇팔을 사용하여 그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나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동안 켄고와 신은 아사노를 데리고 떠납니다. 불행히도 희자는 다치지 않았고 특수기술을 사용해 둘을 날려버린 뒤 일어서면서 공격에 너무 많은 틈이 있다고 말한다. 아사노는 그들의 강함에 놀라고 퀸타는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말한다. 희자가 거미줄 능력을 사용하여 그녀의 모든 공격을 막고 지붕에 묶어버리자 퀸타는 그에게 달려간다. 신은 켄고에게 아사노를 어딘가에 숨기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천장에서 내려오는 드론들을 작동시켜 희자를 공격한다. 한편 켄고는 그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무츠미와 함께 아사노를 숨겨진 액자 뒤에 숨긴다. 잠시 후 희자는 드론들을 모두 파괴하고 얼굴에 상처 하나 없이 방에 들어오지만 무츠미와 아사노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에게 아이를 넘기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개와 함께 총을 들고 그쪽으로 달려온다. 하지만 희자는 그들보다 훨씬 능숙하여 와이어로 그녀를 묶고 가면을 벗겨 안에 켄고가 있음을 드러낸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무츠미도 아사노의 변장을 하고 나타나 희자에게 아사노는 자신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희자는 아사노를 해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집을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이라고 말한다. 희자는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그녀가 친구도 사귈 수 없고 연애도 즐거움도 없을 것이며 심지어 인터넷 사용 권한도 잃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렇게 하면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당황한다. 그녀가 울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를 껴안는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엿보기 구멍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사노가 나타나 무츠미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희자는 그에게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사라지라고 말하지만 아사노는 무츠미에게 반지를 건네주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만들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무츠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반지 하나를 꺼내 아사노에게 던진다. 아사노는 그것을 잡으려고 뛰어들지만 놀랍게도 희자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 마지막 순간에 거미줄 와이어로 그와 반지를 모두 가둔다. 희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아사노는 손이 찢어지도록 전선을 뚫고 나가는 그의 끈기와 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반지를 잡아 손가락에 끼고 결혼을 완료하며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가족이 됩니다. 무츠미는 그를 꽉 껴안고 후타는 괴로워하는 희자에게 이제 아사노를 해칠 수 없으며 무츠미를 항상 보호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늦게 아사노는 돌아가려고 일어납니다. 후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희자가 지금 더 많은 정신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며 함께 집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반지를 보며 겪었던 험난한 하루를 생각하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알람 소리에 깨어나고 눈을 뜨자마자 희자가 칼을 들고 그의 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희자는 아사노를 찌르려 하지만 아사노는 재빨리 피해 자신을 보호합니다. 희자는 그것이 단지 친근한 시험이었다며 아사노의 재빠른 반응에 감탄합니다. 그는 희재가 자기 집에 왜 있는 거냐고 묻고 희재는 요자쿠라 가문의 전통적인 기상 방법이라고 대답한다. 아사노는 희재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희재는 스파이가 되려면 눈을 뜬 채로 잠을 잘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요자쿠라 가문의 전통적인 아침 운동 준비를 하라고 말하며 와이어를 이용해 그를 공중에 완전히 묶어버린다. 한편 무츠미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사노의 비명을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갔다가 그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희재가 그의 몸을 잡아당겨 늘리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오빠에게 아사노를 내려놓으라고 소리치지만 희재는 시계를 보며 이제 모두 집을 나설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는 재빨리 무츠미와 가방을 챙겨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아사노의 집안에서 폭탄이 터져 산산조각이 난다. 희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어젯밤 언젠가 아사노의 집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을 약속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를 머릿속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족의 주요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츠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츠미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동안 차에 타라고 말합니다. 차 안에서 희재는 폭탄이 부엌 안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신조와 이야기합니다. 즉, 암살의 표적은 무츠미였던 것입니다. 아사노는 매우 혼란스러워하지만 희재는 그들의 삶에서는 정보가 매우 빨리 퍼지며 무츠미의 결혼 소식이 들불처럼 퍼져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왜 무츠미를 표적으로 삼았는지 묻고 희재는 그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무츠미가 요츠쿠라 가문의 10대 당주라고 주장합니다. 희재는 그들의 가게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수년 동안 그들은 항상 첩보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혈통에 요츠쿠라 가문 아이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매 세대마다 요츠쿠라 아이들 중 한 명은 초인적인 능력 없이 태어나고 역사적으로 그들이 항상 가문의 당주였습니다. 희재는 당주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없더라도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당주가 없으면 요츠쿠라 혈통과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멸종될 것이며 그래서 무츠미가 가문의 정당한 당주이며 그들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런 패배자가 그녀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약간 화가 납니다. 그들의 가문은 매우 오래되고 유명하기 때문에 요츠쿠라 가문을 멸망시키려는 수많은 적들이 있으며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츠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뒤에서 차 한 대가 접근하고 몇몇 사람들이 로켓 발사기를 쏘는데 운전자가 간신히 피합니다. 아사노는 겁에 질리지만 희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차가 여러 정의 기관총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차가 방탄이라며 걱정 말라고 하고 운전사에게 속도를 내라고 합니다. 적들이 추격하며 강력한 기관총을 꺼내 리무진을 향해 사격을 시작합니다. 희재가 차분하게 차를 마시는 동안 무츠미는 그들에게 애완견 골리앗이 최고의 운전자라고 말하며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가운데 적들이 로켓을 쏘아댑니다. 급격한 턴으로 희재의 차가 쏟아지자 그는 화가 나서 지붕으로 뛰어올라 와이어로 총알을 모두 막습니다. 로켓 발사자가 또 다른 RPG를 쏘지만 그의 와이어에 의해 산산조각납니다. 그들을 멋지게 따돌리고 나서 그는 와이어를 던져 추격 차량들을 갈갈이 찢어 폭발시킨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으로 돌아온다. 그는 자신이 무츠미와 결혼했으므로 이제 무츠미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그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사노에게 권총을 건네주며 의심되는 자는 누구든 죽이라고 말하고 그의 집에 폭탄을 설치한 사람의 트위터 계정을 보여준다. 희재에 따르면 그는 최고의 폭탄 제조자 중 한 명이며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그의 단점은 소셜미디어 중독이라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일을 처리해야 하니 하루 종일 무츠미를 돌봐주라고 아사노에게 말하고 무츠미에게 찰과상이라도 생기면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그 기간 동안 폭탄범이 두 번째 폭탄을 이미 설치했다는 트윗을 올리자 그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뜬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복도를 지나가는 그림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 양호실로 향한다. 간호사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지만 그는 그냥 자리를 뜬다. 다시 교실 안으로 돌아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무츠미를 본다. 그때 갑자기 세 번째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알림을 받는다. 그는 패배감에 잠겨 주위를 둘러보다 무츠미의 힘든 삶을 깨닫는다. 생각에 잠겨있는 그에게 3명의 구스가 다가와 초콜릿을 건넨다. 놀랍게도 그는 기꺼이 받아 먹는다. 이에 놀란 그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전에는 그들과 말조차 하지 않던 그였기 때문이다. 아사노는 자신의 사회 불안증을 완전히 잊고 있었지만 다시 불안감이 밀려오며 정신을 잃는다. 무츠미의 시중을 받으며 의무실에서 깨어난 그는 괜찮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는 그녀의 친절함에 감탄하며 자신이 정말 맞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 어린 시절 친구였음에도 그녀의 가족이나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을 몰랐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무츠미는 그의 머리를 가볍게 가격하며 그가 틀렸다고 그의 미친 가족의 발을 들여놓은 건 그 자신이며 사실 자신은 그와 결혼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 말에 조금 안심한 그는 갑자기 천장에 설치된 폭탄을 발견하고 폭발 직전임을 알아챈다. 큰 폭발음과 함께 폭탄이 터지고 방 안은 완전히 파괴된다. 하지만 아사노는 소파 밑에 숨어 무츠미를 구합니다. 그는 폭탄범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악했고 아사노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트위터에 업데이트를 올리며 무츠미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고 셔츠에 폭발 직전에 작은 폭탄이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폭탄범이 아사노가 근처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아사노를 폭탄으로 만들었으며 그 폭탄이 무츠미에게도 분명히 닿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무츠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에 와이어에 매달린 그를 헤이즈가 구해줍니다. 하이제는 그의 행동을 칭찬하며 일이 빨리 끝나서 그들을 확인하러 왔다고 말한다. 아사노는 폭탄을 보고 하나의 전선이 폭탄 안으로 들어가 타이머를 멈춰 죽음에서 구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이제는 아사노에게 이제 가족이라며 가족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여동생과 결혼했다고 아사노를 싫어하지만 아사노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는 아사노를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며 폭탄을 가지고 놀면서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다른 형제자매들도 방에 들어오고 신조는 수갑을 찬 폭탄범을 하이제의 발 앞에 던진다. 헤이즈는 폭탄 옆에 그를 철사로 묶어 하늘로 던져버리고 야즈쿠라 가족과 신조가 소파에 앉아서 폭탄이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폭발하는 것을 지켜본다. 다음 날 아침, 아사노는 무츠미가 납치당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악몽을 꾸고 난 후 깨어난다. 깨어난 후 그는 조금 몽롱한 상태에서 강아지의 꼬리를 밟고 강아지는 그의 팔을 귀엽게 물었다. 그는 내려와서 무츠미에게 곧바로 치료를 받고 무츠미는 강아지의 행동을 사과하며 매우 귀엽게 강아지와 놀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에게 그의 슬픈 꿈을 상기시켜주며 그 꿈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는 후타에게 가서 더 강해지도록 자신을 훈련시켜달라고 간청한다. 그는 지난번처럼 무츠미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운 좋게 간신히 그녀를 구했고 하이제가 없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렇게 빨리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하다며 자신이 3살 때부터 모든 무술을 수련하기 시작했고 6살 때 첫 번째 목숨 건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즉, 야자쿠라 유전자를 가진 사람조차 무술을 익히는데 3년이 걸렸다는 뜻이며 보통 사람에게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녀는 감정만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하다며 야자쿠라의 전면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마도 그게 가장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일 테니까요. 그는 신이 나지만 그녀는 그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야자쿠라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야 진짜 훈련이 시작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요. 그는 그냥 여기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어서는 순간 함정문이 작동해서 간신히 가장자리를 잡았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날카로운 쇠못이 있었습니다. 후다는 그에게 와서 자신이 말하는 것을 잊었다며 야자쿠라 저택 전체가 스파이 훈련을 위한 치명적인 함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면 더욱 훈련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가장 못생긴 새의 알람 소리에 깨어났지만 제때 일어나지 못해서 방 안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그는 어떻게든 연기 가득한 방에서 빠져나왔지만 또 다른 함정을 작동시켜 그의 뒤에서 화염방사기가 나타나 모든 것을 태우기 시작했고 그는 복도를 따라 달아납니다. 그는 마침내 식탁에 도착하고 무츠미가 그의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모든 함정을 피할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함정이 자신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그는 놀라지만 신은 함정이 컴퓨터로 제어되며 모든 함정을 피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사람은 컴퓨터에 의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함정을 작동하거나 비활성화할 권한을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보통 사람이 모든 함정을 해제하는 데 2년 정도 걸린다고 매우 긴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아사노가 반박하기 전에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후다는 그를 보고 이 집의 모든 음식에는 소량의 독이 들어있어 내성을 키우도록 되어 있는데 죽지는 않지만 설사는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지만 자물쇠를 따고 모든 코드를 해독하기 전에는 절대 열리지 않는 완전히 잠긴 문을 발견합니다. 그날부터 아사노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고 다른 가족들은 새가 폭발하기 전에 막을 수 있지만 아사노는 다시 한번 희생양이 됩니다. 냉장고는 레이저로 덮여 있어 조심해야 하지만 신은 드론을 사용하여 필요한 것을 가져오거나 후다는 초인적인 속도로 음료를 가져오지만 아사노는 함정을 건드려 즉시 발포하는 기관총 다발을 드러냅니다. TV를 켜려면 총으로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써야 하는데 반동이 너무 심해서 매번 넘어진다. 점심 식탁에서도 여전히 독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마츠미의 도움에도 화장실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다. 목욕을 하려고 하면 러시아식 신문 생존 훈련을 하는 샤워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는 싫어한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완전히 시체처럼 보이고 질문에도 거의 대답하지 못한다. 알고 보니 휴식 중에도 기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30kg짜리 셔츠를 강제로 입고 있었다. 또 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침실로 돌아가려는데 책상에서 일하다 잠든 마츠미를 발견한다. 그는 마츠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그녀의 열정에 감명받아 밖으로 나가 사격 연습을 시작한다. 마츠무가 깨어나자 그녀는 그를 안으로 데려가 차를 권하며 이미 자신을 지켜줬으니 편히 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인기 때문에 질투하는 일진들이 창고로 끌고 가 머리카락을 자르려 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그들의 손에서 가위를 빼앗은 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진들은 그가 미친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도망갔고 마츠미는 머리카락을 깎이는 것을 면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강해지고 항상 그녀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잠이 듭니다. 몇 주 후 그는 마침내 새들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쉽게 해결하고 거실로 내려가 레이저 함정을 가볍게 피한 후 권총을 들고 전원 버튼을 쏴 TV를 켭니다. 신조는 그의 실력을 칭찬하지만 아사노는 여전히 채널을 바꿀 수 없다고 대답한다. 바로 그때 신이 방 안으로 들어와 신조에게 아사노가 온 이후의 진행 보고서를 건넨다. 그날 후에 터페드는 그에게 독가스 함정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는 기본적인 독극물이 든 음식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유를 마시자 다시 아프게 되어 화장실로 달려가지만 다시 코드에 갇히게 된다. 갑자기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후타는 즉시 그를 의무실로 데려가 검진을 받게 하고 그는 과로로 인한 발열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아채고 그의 가죽을 찢어버립니다. 그러자 그는 가짜 보디슈트를 입고 있었고 실제로는 훈련으로 온몸이 멍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무츠무가 걱정할까봐 버킷헤드에게 치료받는 동안 털복숭이에게 보디슈트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결과가 놀라웠고 죽도록 훈련하지 않았다면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코딩책을 건넵니다. 그녀는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하며 그래야만 다시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후 그는 마침내 화장실 자물쇠를 열고 요자쿠라 하우스 회원 테스트를 통과하고 컴퓨터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축하합니다. 신조는 섬뜩한 표정으로 100kg짜리 셔츠를 꺼내며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조는 함정의 난이도를 보통에서 어려움으로 바꾸면서 자신과 무츠미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다. 다음 날 아침, 무츠미가 다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아사노는 부엌으로 들어와 속옷을 입으려 한다. 그녀는 그를 이상한 사람 보듯 바라보며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이혼하지 않을 테니 자신의 이상한 환상과 욕망에 대해 걱정하라고 말한다. 그는 오해라고 말하며 변장 연습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갑자기 아름다운 금발 여성이 문간에 나타나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묻는다. 아사노는 그녀가 누군지 모르지만 무츠미는 곧바로 변장한 켄고임을 알아본다. 켄고는 곧바로 아사노를 괴롭히기 시작하지만 무츠미는 그만두고 내버려 두라고 한다. 바로 그때 헤이즈도 부엌에 나타나 떠나기 전에 무츠미에게 작별 키스를 청하고
이에 무츠미는 켄고와 헤이지의 머리를 때린다. 그날 후에 그는 혼자 임무를 수행하려는 신조를 만난다. 아사노는 위험한 임무인지 묻지만 신조는 단순히 위조 지폐 제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쉬운 임무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사노는 그에게 행운을 빌고 무츠미와 함께 학교로 간다. 학교 건물로 걸어가던 중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이 아사노를 위협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을 잡아 놀라운 힘으로 던져 돌려보냈다. 오후, 아사노와 무츠미는 점심을 먹으러 갔고 무츠미는 아사노에게 훈련 덕분에 그의 힘과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 본인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너무 조용히 걸어 다녀서 사람들이 그를 닌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후, 무츠미는 오늘 밤과 후에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아사노에게 물었다. 아사노는 당연하다는 듯이 동의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무츠미는 책상에 앉아 엄청난 양의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아사노에게 할 일을 지시했고 아사노는 계속해서 서류를 가져왔다. 무츠미는 초고속으로 서류를 분석하고 오류와 문제점을 찾아냈다. 무츠미는 아사노를 자신의 심부름꾼처럼 부리며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입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하지가 그들의 결혼을 깨려고 위조한 이혼 서류를 무시하라고 아사노에게 말하는 동안 그녀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켄고의 보고서 중 하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도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화가 나서 아사노를 데리고 켄고의 방으로 갑니다. 방은 그의 옷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츠미는 그에게 나오라고 말하고 그는 마치 마법처럼 옷더미 위에 나타납니다. 무츠미는 그에게 보고서를 완성해서 즉시 제출하라고 말합니다. 켄고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스시를 먹으면서 무츠미에게 할머니처럼 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에 화가 난 그녀는 수갑을 꺼내 야자키라 스타일의 벌을 주려고 합니다. 켄고는 위험을 깨닫고 언덕에서 뛰어내려 방에서 탈출하려 한다. 훈련 덕분에 아사노는 더 빨라져서 즉시 그의 길을 막는다. 하지만 켄고는 더 영리해서 무츠미가 되어 그의 경계심을 풀게 만든다. 그런 다음 그는 아사노를 지나 밖으로 달려나가고 화가 난 무츠미는 집의 동면 모드를 작동시킨다. 집 주위에 거대한 벽이 솟아오르며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자 그녀는 아사노에게 이 모드가 활성화되면 이 집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한편 신조는 환풍구를 통해 기어다니며 이미 위조 화폐의 60%를 유통시킨 백만장자가 운영하는 거대한 작전을 발견한다. 그는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며 이 사람들이 매우 지능적인 설계자의 안전장치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애플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현실과 달리 안경이 유용하게 작용하여 용기 안을 들여다보며 다량의 위조 지폐를 찾아냅니다. 그는 해치를 통해 내려가 비밀 금고를 찾고 해킹하여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담긴 액자 사진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경보가 울리고 그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야자쿠라 저택으로 돌아온 무츠미는 방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적외선 장비를 사용하여 그의 흔적을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사노는 그녀가 최근에 그린 그림을 보며 그녀의 많은 취미에 놀랍니다. 그들은 신의 방으로 향하는데 신은 자신이 서툰 신체 활동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킷헤드의 방으로 가는데 버킷헤드는 겐고를 보면 폭발시키겠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헤이지의 방으로 가지만 방 전체가 무츠미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사노는 겐고가 탈출했을지 궁금해하지만 무츠미는 집이 봉쇄되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다른 형제자매들이 무츠미와 아사노에게 모여 겐고를 찾았는지 묻습니다. 갑자기 아사노가 무언가를 듣고 돌아서자 마말리사 그림 액자에 켄고의 얼굴이 보입니다. 켄고가 그림 액자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켄고는 곧바로 도망쳐 모퉁이를 돌고 아사노가 뒤쫓지만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넘어집니다. 무츠미가 달려가 아사노를 살피자 그는 바닥에 앉아 머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켄고가 그림 액자를 던지고 벽 속 공간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합니다. 무츠미는 큰 소리로 외치며 켄고가 봉쇄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 채로 켄고의 방으로 돌아가며 곧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사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츠미는 곧바로 그를 수갑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며 지금 아사노 행세를 하는 건 켄고라고 주장합니다. 무츠미는 봉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므로 켄고가 아사노와 바꿔치기하고 그를 숨긴 후 자신이 봉쇄를 해제하면 도망칠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켄고는 패배를 인정하고 가면을 벗고 함께 그녀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날 후에 아사노는 무츠미가 만든 카레를 먹는데 매우 맛있어서 비법 재료를 묻자 무츠미는 시아나물이라고 대답합니다.
아사노는 즉시 몸이 불편해지며 전화를 받겠다며 자리를 피합니다. 그는 전화를 받는데 신조가 무츠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화상통화를 하고 신조는 총격전을 벌였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상치 못했고 이제 총알이 다 떨어져 무기가 없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녀는 아사노에게 신조는 뛰어난 스파이지만 무기에만 의존하며 무기가 없으면 엄청나게 겁쟁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사노가 무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묻고 그는 즉시 동의한다. 그는 차려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삼엄한 경비 건물에 들어가 복도를 걷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너무 느렸고 경비에게 붙잡혀 총구를 들이댄다. 그는 훈련을 떠올리고 총을 밀쳐낸 뒤 팔을 꺾어 제압하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한다. 이 소리를 듣고 다른 경비들이 여러 명 현장에 도착한다. 그는 무릎으로 한 명의 얼굴을 가격하지만 다른 경비에게 붙잡힌다. 세 번째 경비원이 그를 찌르려 하지만 옷이 그를 보호하고 그는 경비원을 주먹으로 날려보낸 후 마지막 경비원의 고환을 가격하여 승리합니다. 놀랍게도 또 다른 경비원이 나타나자 그는 신조가 준 총을 재빨리 잡아 거대한 전기 충격탄을 발사하여 즉시 제압합니다. 마침내 신조를 찾은 그는 즉시 신조에게 매달려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총을 얼굴에 계속 비빕니다. 갑자기 더 많은 경비원들이 방에 들어오지만 신조의 성격이 변하며 그는 일어서서 순식간에 모든 경비원들을 사살한 후 아사노에게 액자에 든 편지를 줍니다. 그는 방을 나와 엄청난 솜씨로 모든 깡패들을 사살하고 마지막 무리에게 수류탄을 던져 공중에서 격추시킵니다. 그런 다음 아사노를 데리고 건물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아사노는 저격수에게 다리에 총을 맞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저격수는 신조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명령한다. 아사노가 살아남도록 신조는 명령에 따르며 총을 버린다. 하지만 아사노는 신조가 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무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포크를 던진다. 신조는 포크를 잡아 저격수의 총구에 던져 오발 사고를 유발한다. 이 시간을 이용해 신조는 자신의 총을 잡아 적을 쏘아 아사노의 목숨을 구한다. 밤이 되자 신조는 아사노를 업고 돌아가면서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아사노는 신조가 아니었다면 즉사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한다. 한편 불황자가 다른 시설에 들어가 모든 경비원들을 망치로 때리며 우두머리의 위치를 묻지만 모두 위치를 거부하자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다음 목표의 사진을 꺼낸다. 아사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조와 공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총격전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사노의 다리는 상당히 회복되었고 새로운 스파이 가족 구성원인 아사노는 외딴 길가의 거리를 걷습니다. 이미 어두워졌지만 그는 휴대전화로 미츠미와 통화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미츠미는 그에게 그 도시의 특별한 대관람차에 대한 뒷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옛적에 한 커플이 서로 끔찍한 말다툼을 벌였고 그것은 순식간에 그들이 겪었던 가장 큰 싸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관람차를 탄 후 둘은 다툼을 잊고 다시 사랑에 빠졌대요. 그때부터 그 대관람차는 짝짓기 대관람차라고 불리게 되었대요. 아사노는 그 이야기에 어리석음에 피식 웃었고 다음 휴일에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그에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 대관람차를 타면 거기서 함께 해넘이를 보는 연인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문이 있대요. 그녀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살짝 얼굴을 붉혔지만 길가의 하얀 세단이 그의 옆에 서는 것을 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배경으로 사라졌어요. 그는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눈여겨보았어요. 그는 회색 옷을 꾀죄죄하게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지만 아사노는 그 자리에 서서 수수하면서도 무서운 인상의 남자가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과 눈을 마주칠 때까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무츠미는 그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지금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그의 쪽으로 걸어오며 아사노의 이름을 대고 신원을 확인했다. 아사노는 이 낯선 사람에게 약간 놀랐다.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남자는 계속 그를 관찰했고 남자는 코트 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경찰 신분증을 꺼냈다. 그는 자신을 호토라고 소개하며 고이즈미서 경찰관이라고 말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는 아사노에게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을 꺼리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거절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아사노는 그의 말에 따르고 경찰서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전구 하나만 불을 밝히고 있는 어두컴컴한 조사실로 안내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호토는 노트북을 꺼내 다크웹에서 발견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에는 며칠 전 있었던 싸움에서의 아사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그는 온몸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자쿠라 남매는 그에게 모든 비밀 활동과 임무를 철저히 은폐한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진이 호토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호토는 아사노가 불법 총기를 사용하고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고 미츠미의 애완동물이 운전하는 차량이 연루된 공공도로 추격전에 가담하고 학교 천장폭탄 폭발 현장에 있었던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더 많은 사진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아사노는 사실 자신이 이 사건들의 절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호토가 그에게 모든 범죄를 질문하고 비난할 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호토는 10대가 이러한 대규모 활동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범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없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는 아사노가 이러한 활동에 은밀히 가담하는 비밀 조직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에 협조한 것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에게 알고 있는 비밀을 모두 털어놓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밝히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아사노는 밀고자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야자쿠라 남매를 생각하며 눈빛이 매서워지더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호토는 그에게 진정하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감추려 하지도 않고 봉지를 열어 흰색 가루 같은 것을 잔에 넣습니다. 아사노는 그를 지켜보고 호토는 그 행동을 감추려는 듯 그것은 단지 무기질이 들어간 것일 뿐 전혀 이상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것이 진실의 미약임을 즉시 알아채고 마시기를 거부한다. 호토는 재치가 부족하지만 힘으로 그것을 만회한다. 아사노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의 얼굴을 잡고 액체를 그의 목구멍으로 쏟아붓는다. 다행히 스파이 가족과 훈련한 덕분에 그는 그 액체를 거대한 거품으로 만들어 입 밖으로 뱉어낼 수 있었다. 진실의 미약이 효과가 없자 호토는 망치를 꺼내 테이블을 부수는 등 곧바로 폭력을 행사한다. 아사노의 재빠른 반사신경 덕분에 그는 재빨리 피해 가까이에 있는 가방 위로 넘어진다. 그곳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피라고 생각하는데 호토가 그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며 최근에 제거한 마약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다시 그를 쫓아가 한 손에 망치를 든 채 벽에 밀어붙인다. 정보를 더 제공할 기회를 한 번 더 준 후 그는 아사노를 때리려고 손을 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사노가 그의 손을 뿌리치자 벽이 대신 부서진다. 놀랍게도 그는 희자의 교활한 미소를 본다. 알고 보니 호토는 그의 오랜 친구였고 야자쿠라의 활동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는 아사노의 충성심과 저항력을 시험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여 평정심을 유지하는 호토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교감인 희자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아사노는 극도로 지쳐서 눈을 뜨려고 애쓰지만 조용한 교실 분위기에 잠깐 눈을 붙이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눈을 감은 지 몇 초 만에 그는 초음 속으로 날아오는 분필이 자신의 머리 바로 옆을 스치며 뒤쪽 벽에 박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다시 눈을 번쩍 뜨고 더 많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희자는 그에게 잠을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분필을 날려보낼 거라고 하면서요. 미츠미는 오빠와 싸워 아사노를 과로하게 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아사노는 잠이 덜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도록 뇌를 훈련하는 데 동의합니다. 희자는 먼지떨이를 사용하여 나머지를 잠재우는 짙은 연기를 뿜어냅니다. 하지만 미츠미는 방독면 덕분에 무사합니다. 아사노는 잠이 들지만 훈련된 그의 몸은 이 상태에서도 즉시 반응하여 날아오는 분필을 모두 막아냅니다.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아사노는 놀이공원에 있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한 커플을 찾는 첫 번째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은밀하게 그들을 찾아내 무기를 빼앗는 임무를 맡았다. 그가 공원에 앉아있자 미츠미가 나타나 임무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함께 있어 기쁘고 좋은 하루를 보내서 그를 좋은 남편감으로 보게 되기를 바란다. C3는 의심스러운 커플들을 하나씩 따라다니며 여러 롤러코스터와 게임을 즐긴다. 아사노는 서로에게 로맨틱한 행동을 계속하는 커플룩을 입은 다정한 커플을 계속해서 눈치챈다. 그는 그들에게서 영감을 얻어 미츠미에게 줄 장미를 꺾는다. 처음 두 커플은 무해한 것으로 드러나자 그들은 정장을 입은 마지막 커플을 식당에서 미행합니다. 미츠미는 그들에게 음료를 사러 일어나고 아사노는 남자가 코트에서 상자를 꺼내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싸움을 준비하려고 자신의 총을 꺼내지만 그 남자는 단순히 프로포즈하려던 것이었고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사노는 안도하려던 찰나 다정한 커플 사이에서 큰 싸움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남자는 테이블에서 자리를 뜨려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으로 여자가 총을 꺼내 남자를 향해 겨눕니다. 그가 잡아당기자 우노는 차를 후진시키고 총을 꺼내 그녀를 겨눕니다.
식당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사람들이 문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하는데 미츠미도 그 속에 갇힙니다. 정신 나간 커플은 서로에게 총을 쏘며 사방으로 총알을 날립니다. 아사노는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겨 거기에 있는 소년을 보호합니다. 그는 총을 뽑아 단 2발의 총알로 정신 나간 커플의 무기를 재빨리 빼앗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연행되고 아사노 덕분에 하루가 어떻게든 무사히 지나갑니다. 놀이공원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아사노와 미츠미는 함께 짝짓기 회전목마에 탑승합니다. 아사노는 총격전에서 약간 손상된 장미를 미츠미에게 건넵니다. 미츠미는 얼굴을 붉히며 장미를 받습니다. 회전목마가 올라가며 아름다운 석양이 드러납니다. 전설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한 커플로 지낼 행운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누군가가 지난 나흘 동안 가족 구성원들의 가정부 파일을 해킹하려고 시도했고 신은 조금도 잠을 자지 않고 사이버 공격을 막으려 애썼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잠시 후 그녀는 마침내 해커를 역해킹 절차에 가두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해커는 오래된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즉 코드를 뽑아 자신을 보호합니다. 신은 마침내 해커를 물리쳤다고 생각하지만 해커가 아사노에 대한 대부분의 파일을 이미 확보한 것 같습니다. 신은 드디어 휴식을 취하고 방에서 나왔는데 아사노와 미츠미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은 그들에게 아사노의 파일을 얻으려고 해커가 계속 시도했지만 자신이 파일을 보호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고 말합니다. 아사노는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학교로 가는 길에 집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아사노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미츠미를 몸으로 막아 매우 날카로운 바늘이 땅에 꽂히는 것을 간신히 피합니다. 그는 기둥 뒤에 날씬한 인물을 발견하고 미츠미와 함께 도망칩니다. 그는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녀 보지만 공격자를 따돌릴 수 없어 결국 마주하게 된다. 그는 골목길을 내려다보며 전기 충격기로 대비하지만 공격은 위에서 쏟아지고 그는 어떻게든 막고 여자를 밀쳐낸다. 공격자는 아사노의 강인함에 흥분한 듯 그를 사랑하고 죽이고 싶다고 말한다. 미츠미는 갑자기 그녀의 정체를 알아채고 아사노에게 그 간첩의 이름은 키리이며 많은 바늘을 가지고 다니는 인간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 여자는 자신이 반하게 된 남자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다가 결국 바늘로 죽인다고 한다. 그 말에 여자는 짜증이 난 듯 미츠미에게 다시는 자신을 인간 사냥꾼 같은 천박한 말로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 눈을 찔러버리겠다고 말한다. 그 여자는 다크웹 비디오에서 아사노를 처음 보고 그때부터 완전히 반했다고 하면서 그에게 반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아사노의 사진이 있는 포스터를 보여주며 지금 지하세계에서 아사노가 꽤 유명하고 현상금이 10만 달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바늘을 공중에 던지자 위에서 총을 든 남자가 떨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현상금을 노리고 아사노를 쫓고 있지만 자신은 돈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임무 중에도 정원을 지나지 않고 항상 손상된 것을 수리하려고 하고 임무 중 교통비도 미리 지불하는 등 아사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츠미도 이것은 꽤 놀랍다고 동의하고 키리는 아사노에게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살라고 말합니다. 그는 차분히 물러서며 자신은 무츠미와 결혼했고 절대 그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키리는 이 말에 울음을 터뜨리며 무츠미는 그저 추한 생각일 뿐이며 아사노를 자기 곁에 머물게 세뇌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에 그는 화가 나지만 입을 다문 채 그녀가 무츠미를 죽이고 아사노를 빼앗고 싶지만 헤이제가 머리카락 하나에도 손대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에 무츠미는 헤이제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키리는 야자쿠라 가문의 누구도 헤이제의 묵인 없이 공격할 수 없다며 아사노를 죽이기 위해 그에게 허락을 받았고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파일 보안 코드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그녀가 모든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해킹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빙빙 돌며 바늘을 뿌리지만 모두 주변에 떨어진다. 그녀는 자신의 무기 실력을 과시하며 아사노에게 곧 다시 보자고 말한 뒤 공격자의 시체를 뛰어넘어 걸어간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전학생이 왔다고 알리고 그 전학생은 다름 아닌 키리였다. 키리는 매우 따뜻하게 인사했고 남자애들은 이미 그녀에게 반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키리에게 아사노 옆에 앉으라고 했고 아사노는 놀랐다. 키리가 자리로 가는 도중 일부러 넘어지며 아사노에게 바늘을 던졌지만 아사노는 노트로 겨우 막았다.
그때부터 그의 나날은 바늘을 피하고 살아남는 게임이 되었다. 키리는 아사노의 자리를 독침으로 가득 채우고 연필에 바늘을 꽂았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습관이 되어 무츠미와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이러한 끝없는 술래잡기 게임에 지쳐갑니다. 키리는 책상에서 울며 아사노가 또 다른 공격을 막자 좌절하여 바늘들을 공중에 던져 주변 학생들에게 꽂히게 하여 기절시킵니다. 그녀는 그 기술로 누구든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 학급에게 아사노를 제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결국 붙잡히고 키리는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다행히도 마지막 순간에 무츠미가 개입하여 괴롭히는 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창문이 열리고 키리가 전에 기절시켰던 침입자가 권총을 들고 뛰어들어 키리에게 총을 쏜다. 다행히도 무츠미가 키리를 밀쳐내지만 그 총알에 스쳐 부상을 입는다. 이에 아사노는 격분하여 자신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밀치고 침입자에게 놀라운 명중률의 총알을 발사하여 침입자를 재빨리 제압한다. 그리고 키리를 살피러 달려가지만 무츠미가 자신을 구하려 했던 것에 대해 당황하는 듯하다. 하지만 무츠미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도 아사노의 훌륭함을 알아봐서 기쁘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사실이 무츠미를 정말 행복하게 한다. 곧 그녀는 무츠미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무츠미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아사노를 죽이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 그가 신경 쓰지만 무츠미는 그에게 자신을 여동생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다. 며칠 후 신은 아사노의 방으로 전화를 걸어 그와 게임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며 그것도 그의 훈련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무츠미는 신이 게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지난번에 신조가 신과 게임을 하려고 했을 때 3일 밤낮으로 게임을 하다가 결국 기절했다고 말한다. 아사노는 게임을 시작하고 신이 주도권을 잡고 적들을 파괴하기 시작하며 아사노는 게임에 익숙해진다. 곧 그들은 최종 보스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멈춰야 하는 증기기관차로 밝혀진다. 그들은 최대한 키를 누르고 기관차가 멈추면서 곧 레벨을 클리어한다. 갑자기 뉴스가 뜨고 기자가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을 태운 기차가 납치범들에 의해 납치되었지만 스스로 멈춰섰고 납치범들은 모두 의식을 잃었다고 외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신이 단순히 현실 세계의 인물을 추가 생명과 제시도가 없는 게임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 임무를 향해 나아가면서 압박감이 조금 더 커집니다. 테러리스트들이 헬리콥터를 납치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충돌시켜 또 다른 체르노빌을 만들려는 더 위험한 임무입니다. 그녀는 복잡한 지형을 헤쳐나가며 적들을 공격하며 그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아사노는 장애물을 통과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갇히게 되어 결국 버그가 발생하여 벽을 통과하고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최종 보스에게 다가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보스에게 치명타를 날려 완전히 제거합니다. 놀랍게도 테러리스트들이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수백 대의 드론을 발진시켜 발전소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신조차도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사노는 자신의 기지를 발휘하여 포션으로 보스를 소생시킨 후 그 포션을 이용해 몰려드는 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컴퓨터로 참전한 키리의 도움도 받아 모든 드론을 파괴하고 게임에서 승리하며 테러 공격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아사노가 게임의 결함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느껴 그에게 이틀 밤 동안 쉬지 않고 게임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아사노는 기절했고 자신의 다음 임무가 무엇일지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아침 아사노는 500kg의 무게를 등에 지고 웨이트 푸시업을 하는 기가차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나오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나나오는 자신이 악당 과학자들이 생화학 무기를 만들려는 악당 연구소에서 최고 기밀의 비밀 작전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미 알약을 만들었는데 폭발하면 반경 10km 이내의 모든 사람을 즉시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사노에게는 매우 심각한 일이지만 나나오는 일상적인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연구소 전체를 재웠지만 강력한 생화학 무기를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아사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그것을 챔피언처럼 삼키기로 결정하고 인체에는 많은 자연 방어력이 있으며
특히 자신의 몸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매우 능숙하여 아마도 쉽게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점은 즉시 졸음이 쏟아지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사노에게 자기가 자는 동안 과학자들과 경비원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 비밀 연구소에서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고 말한다. 아사노는 즉시 그의 위치를 묻지만 그는 잠들기 전에 어렴풋한 위치만 알려준다. 아사노는 걱정되어 즉시 옷을 입고 연구소로 향한다. 그는 어떻게든 연구소 부근까지 들어가지만 지금까지 너무 쉬웠고 아무도 보지 못했기에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는 모퉁이를 돌자 바닥에 기절한 경비병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는 총을 겨누고 그 지역을 지나간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나나오의 소행인지 생각하지만 이런 방식은 나나오의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경비병 소리를 듣지만 그를 처리하기 전에 무게추 달린 쇠사슬이 경비병을 강타하여 기절시킨다. 즉시 2명의 젊은이가 그림자 속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아사노를 알고 있는 듯하며 그가 임무 수행 중이냐고 묻는다. 초록 머리의 수이라는 남자가 아사노에게 다가와 노란 머리의 친구를 오가라고 소개하며 그들이 정보부 요원이라고 말한다. 아사노는 많은 프리랜서 스파이 집단과 달리 최고 실력을 갖춘 정부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억한다. 수이는 그들이 실험실을 무력화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말하며 오가에게 무언가 들리는지 묻는다. 오가는 뛰어난 청력을 가진 듯 즉시 적을 감지한다. 수이는 아사노에게 임무 성공을 기원하며 앞서 걸어가지만 오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아사노를 붙잡으며 동맹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아사노는 이 급조된 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이 경비병들을 쉽게 제압하며 통과하는 것을 보면 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마침내 실험실 안쪽으로 들어가고 아사노는 즉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나오를 발견한다. 아사노는 나나오가 살아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갑자기 쇠사슬이 나나오를 향해 날아온다. 다행히 아사노는 칼로 쇠사슬을 쳐내지만 칼은 부러지고 그의 팔도 다친다. 아사노는 그들에게 무슨 일인지 묻지만 수이는 그들이 실험실을 무력화하기 위해 파견되었고 나나오와의 대화를 도청하여 그가 생화학 무기를 섭취했으며 그 자체로 위협이 되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대답한다. 아사노가 나나오 앞으로 걸어가며 그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기 충격기, 스턴건을 꺼내들고 오가는 그러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수이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고 제니츠가 가르쳐준 특수한 번개 호흡을 사용하여 놀라운 속도로 아사노를 통과하며 그의 총과 몸을 베어버린다. 아사노는 그 자리에 쓰러지며 과다출혈을 시작한다. 오가는 수이에게 매우 화가 난 것 같지만 녹색 머리의 소녀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며 나나오를 죽이러 간다. 아사노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 나나오를 내버려 두라고 애원하지만 수이는 검을 뽑으며 그럴 의향이 없다. 갑자기 나나오가 깨어나 독을 이미 중화시켰고 테스트 패치에 묻은 땀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수이에게 말합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그를 죽일 의향이 있다면 적어도 아사노를 치료하게 해달라고 그가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수이는 차분하고 침착한 듯 보이며 독이 중화되면 그들의 임무는 끝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거로 테스트 패치를 가져간 후 아사노를 치료할 연고를 남기고 떠납니다. 나나오는 즉시 아사노에게로 가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지만 아사노는 너무 심하게 다쳐서 기절합니다. 며칠 후 다행히 그는 살아있지만 하이즈에게 벌을 받고 있습니다. 유자쿠라 가문이 정부 스파이들에게 패배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기자는 이것이 가문의 몰락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이즈는 그를 촛불 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구글에서 리뷰 테러를 당한 하이즈는 이에 격분합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츠미와 나나오가 그를 꾸짖고 아사노의 변태적인 볼캡을 제거합니다. 무츠미는 걱정 말라고 하지만 아사노는 요자쿠라 가문을 실망시켰기에 자신이 그럴 만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이즈는 그를 빙빙 돌리며 정부 스파이들을 물리치고 패배를 설욕함으로써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들이 최고 중에 최고가 되게 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스파이들의 전투는 정보전이므로 그들에게서 정보를 훔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날 아사노는 츠이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츠이는 칼로 불량배의 옷을 갈기갈기 찢은 후 아사노에게 다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아사노는 자신의 정체가 그렇게 쉽게 들통난 것에 충격을 받고 정직하게 그에게 배우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츠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 아사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수이가 떠나 엄청난 속도로 걷기 시작하자 아사노는 그를 뒤쫓아 뛰어야 했다. 아사노는 인파를 뛰어넘으며 수이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수이는 칼로 그의 옷을 벗겨버렸고 아사노는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죄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다음 날
그는 기차에서 다시 수희를 따라가려 했지만 수희는 또 다시 같은 짓을 반복하며 그를 쫓아냈다. 사흘째, 그는 건물 꼭대기에 매달려 수희와 오가가 점심을 먹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식사를 마치자 수희는 다시 그의 옷을 벗기고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아사노는 저녁까지 그들을 미행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몇몇 불량배들과 싸우고 있었다. 아사노는 그 불량배들을 처리하며 도왔고 오가는 감명을 받았지만 수희는 다시 한번 그의 옷을 벗기려 했고 이번에는 아사노는 간신히 피해서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체면을 지켰습니다. 오가는 이 모습에 웃었고 이에 화가 난 수희가 두 사람의 체면을 짓밟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나오는 부엌으로 내려가는데 헤이즈가 바삭한 물을 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나오가 아사노를 봤냐고 묻자 헤이즈는 평소처럼 옷을 입지 않고 현관에 있는 아사노를 발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나오가 아사노를 침대에 다시 눕혔냐고 묻자 헤이즈는 아사노가 도마로 쓰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나오는 헤이즈를 때리고 아사노를 다시 테이블에 눕혔고 아사노는 너무 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나나오는 그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갑자기 그는 수희에 대해 깨닫는 바가 있고 다음 날 또 그를 미행한다. 이번에는 하루 종일 그를 미행하는 데 성공하고 밤이 되자 수희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청소하는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자신을 미행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아사노를 칭찬한다. 그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기 위해 수희는 아사노를 동등하게 대해 그를 끝장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검을 뽑아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아사노를 공격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사노가 그의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하늘로 던져 올린다. 수차례 베인 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수희가 하는 첫 공격은 항상 몸의 중앙을 향한다는 것을. 예측 가능한 습관이죠. 수희는 쉽게 발을 딛고 일어섰지만 아사노는 여전히 약간 베어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희는 그를 칭찬하고 숨으려던 오가에게 나와서 아사노를 치료하라고 말합니다. 오가는 곧바로 아사노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는 드디어 수희라는 벽을 넘었습니다. 곧 모두가 수희에게 진 그의 패배를 잊었지만 스파이 신문은 그의 알몸 목격담을 보도하며 그를 변태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난관이 생겼습니다. 그가 변태라도 자신은 그를 사랑하겠다고 무츠미가 약속했지만요. 며칠 후 어느 날 아침 무츠미는 아사노에게 심부름을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하고 아사노는 기꺼이 승낙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을 걸어갑니다. 아사노는 마치 짐승처럼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무츠미는 걱정 말고 계속 걷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낯익은 녹색 머리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벤치 근처에 도착합니다. 스이는 짧게 인사하고 무츠미는 스이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사노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무츠미는 스이와 함께 일이 있어서 왔다고 말하지만 아사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츠미가 스이를 아는지 묻습니다. 무츠미는 미소 지으며 아사노에게 수이를 걱정 말라고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전 여자친구도 같은 말을 했었다는 아사노의 걱정과 달리 무츠미는 스파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수이와 무츠미가 이야기하며 걷자 아사노는 그들의 하인처럼 뒤따라갑니다. 곧 그들은 카페 같은 곳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업무 외출이라고 생각했던 아사노는 당황하지만 그들을 따라 들어갑니다. 카페 안은 고급 스타벅스 커피 같고 돈 많은 백인 여자의 취향 같습니다. 수이는 제대로 발음하기도 힘든 커피를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아사노는 경악하지만 무츠미는 그의 커피 주문 실력에 흥분합니다. 곧 바리스타가 기계의 여러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그들 아래 함정문이 열리고 그들은 모두 그 안으로 떨어집니다. 아사노는 거대한 짐과 함께 자유낙하를 하고 수이 공주는 무츠미를 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이는 그들을 정부 스파이 건물에 환영하며 아사노는 그녀에게 신부에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무츠미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단지 친구일 뿐이라고 말하고 아사노는 무츠미가 거리 출신임을 깨닫습니다. 수이는 엉덩이에서 찻잔을 꺼내 함께 차를 마시며 아사노에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앞을 주시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화살이 그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고 더 많은 화살과 표창, 몇 개의 스파이크, 그리고 고출력 레이저까지 날아옵니다. 수이는 이것이 침입자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이자 기본 훈련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이는 차분하고 우아하게 검으로 모든 화살과 창을 막아내고 아사노는 가능한 모든 것을 피하려고 뛰어다닙니다. 곧 수이는 무츠미와 함께 우아하게 발을 딛고 서고 아사노는 얼굴부터 땅에 넘어집니다. 수이는 거대한 금속 공이 아사노 위로 떨어지려 하자 곧바로 그에게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한 여자가 개입하여 공을 산산조각 내고
아사노는 경외와 불신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아사노처럼 약한 사람이 과연 무츠미를 지킬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모두 앉고 그가 가지고 있던 가방 전체가 과자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서 다과회를 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자는 케이크 한 조각을 통째로 먹고 수인은 조금씩 먹습니다. 하지만 아사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보며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무츠미는 마침내 그 여자의 이름이 린이며 그녀는 헤이의 동급생이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항상 다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무츠미에 대한 사랑으로 무츠미는 린을 달래주다가 아사노에게로 다가간다. 그리고 그녀는 아사노가 반드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한 남자와 결혼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녀는 수이가 그들의 만남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사노를 멍청이라고 불렀다고 말하지만 수이는 아사노를 스파이로서는 극도로 약한 놈이라고 불렀다고 정정한다. 하지만 무츠미는 아사노를 변호하며 비록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그의 정신과 의지는 헤이만큼 강하다고 린에게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벽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무너진 잔해와 먼지 속에서 헤이는 슈트를 입은 채로 나타나 무츠미를 자신의 허락 없이 데려간 것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린은 다가가 그에게 나중에 오라고 말하며 차 파티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헤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와이어로 그녀를 베려고 했다. 다행히도 린은 충분히 강해서 한 방으로 그의 와이어를 완전히 박살냈지만 둘 다 서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싸움이 시작되었고 공격하고 맞고 반격하는 동작들을 동시에 너무나 빠르게 주고받아 아사노는 그 격렬한 싸움 속에서 그들의 손 움직임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시설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직원들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다. 무츠미는 아사노에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 아사노를 놀라게 했고 수이는 그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며 그들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말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재빨리 칼을 뽑아들고 뛰어들지만 괴물들은 곧바로 능력을 사용하여 그를 날려버리고 싸움을 계속합니다. 갑자기 무츠미가 앞으로 뛰어들어 그들 사이에 서서 싸움을 멈추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이스와 린은 공격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츠미에게 공격이 향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사노가 뛰어들어 마지막 순간에 무츠미의 머리를 숙이게 하고 그 자신이 두 주먹을 맞고 무츠미의 품에 쓰러집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지자 무츠미가 아주 차분하게 말합니다. 싸움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다시는 두 사람과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즉시 싸움이 멈추지만 하이스는 너무 놀라 기절하고 린은 바닥에 쓰러져 무츠미에게 사과합니다. 그러고는 아사노를 바라보며 공격을 대신 맞아준 것을 칭찬하고 무츠미는 아사노가 보기와는 달리 강하다고 말하며 미소 짓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에게 린은 자신이 가장 유력한 정치인 한 명에 대한 비밀 수사를 해달라며 일거리를 제안합니다. 무츠미가 하이스를 묶는 동안 린은 그 정치인의 이름이 쿠로이며 현재 대중의 지지율이 높아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그가 단순히 괴짜스러운 옷을 입고 유세에서 춤을 추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악당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레드, 블루, 옐로우라는 최고급 스파이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의 칼날이 되어 반대파를 협박하고 매수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정부 스파이들은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야당 지도자 암살을 위해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작은 폭탄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폭탄 판매자를 알아냈지만 그를 신문했을 때 그는 단지 익명의 구매자의 영상만 제공했습니다. 아사노는 놀라움에 찬 눈으로 영상을 봅니다. 분명 정치인인데 린은 그에게 그걸로는 그를 감금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묻고 린은 그들이 한동안 그를 감시해왔으며 그는 이제 정부 스파이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지만 최근 프리랜서 가족 중 한 곳에 합류한 외부 스파이를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의 외모를 약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곧바로 수이가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무츠미가 그의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하고 비서 유니폼을 입힙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낚는 크로스드레서가 된 모습에 공포에 질려 자신을 봅니다. 린은 쿠로가 최근에 같은 특징을 가진 비서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고 그가 그를 꼭 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획은 성공하고 바로 다음 공개 석상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아사노를 자신의 새로운 개인 비서로 소개합니다. 큰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가 춤을 추고 있을 때 갑자기 시위대가 무대 위로 올라와 쿠로가 폭군일 뿐이며 방치하면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싸움이 벌어지고 혼란이 빚어지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우퍼 스피커 중 하나가 쓰러져 시위대 한 명 위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쿠로는 앞으로 달려가 시위대를 구하며 피해를 자신이 입었습니다. 그는 국민이 자신에게 전부이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통해서만 자신과 자신의 당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에 시위대는 감동했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응원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불려오고 피투성이 얼굴에 쿠로가 들것에 실린다. 그는 아사노에게 사무실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스파이들과 함께 구급차에 탄다.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는 붕대를 벗고 인터넷에서 이미 바이럴되고 있는 자신의 작은 미디어 쇼를 자축한다. 그는 떨어질 완벽한 위치에 우퍼를 설치한 레드를 칭찬하고 블루에게 통계와 대중의 인식에 대해 묻는다. 그 결과 사람들이 그의 연출된 영웅적인 행위 후 그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사노는 몰래 들어와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그의 실제 불법 활동을 찾기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서류와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뒤졌고 사실상 그들과 항상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단 한 장의 불법적인 서류도 찾을 수 없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선거운동 내내 놀라운 공조 속에 불법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노는 그들이 계획을 세우거나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춤을 추며 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갑자기 그는 그들의 춤과 리듬 속 패턴을 떠올립니다. 그때서야 그는 그들이 줄곧 부호를 이용해 바로 그의 눈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그들의 부호를 듣기 시작하고 그들이 내일 현직 총리가 참석하는 회의장에 폭탄을 설치할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가 아직 거기에 있는 동안 내일 테러 행위를 저지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외부 세력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상을 입은 척 연기한 후 나라를 구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사노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다음 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자 키로는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지만 놀랍게도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수대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사노는 그것을 무력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키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대담하게 총을 꺼내 아사노의 머리에 총을 쏘며 다른 폭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목격자들을 죽이려고 다른 폭탄을 작동시키지만 그것은 솜사탕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는 당황한다. 키로의 총이 페인트볼 총으로 바뀌었기에 아사노도 일어선다. 그는 자신의 스파이들과 함께 다른 총을 꺼내지만 수이가 끼어들어 그들의 총을 베어버리고 스파이들은 놀라서 도망친다. 키로는 혼자 남겨지고 다른 총을 꺼내지만 수이는 그냥 그의 옷을 벗기고 아사노에게 넘겨 시설로 이송한다. 차 안에서 키로는 아사노에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가족이 사고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사노는 당황하고 키로는 그 사고가 조작되었으며 사실 어떤 사람들에 의해 계획된 것이었고 그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고 계속 말한다. 아사노는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치인에게 총을 겨누며 모든 정보를 털어놓으라고 말하고 키로는 웃는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고 아사노는 다시 그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만 키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세상은 숨겨진 진실로 가득 차 있다는 조언을 해준다. 갑자기 아사노에게 수위로부터 긴급 상황이라는 전화가 온다. 부총리가 납치되었고 그의 상태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부총리는 가짜였고 수위는 키로가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다고 믿는다. 그는 아사노에게 정치인을 신문해서 부총리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합니다. 키로는 그 모든 것을 듣고 마침 자신도 납치 현장에 갈 계획이었기에 시기가 매우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의 속박이 풀리고 아사노는 그가 귀걸이를 떨어뜨리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귀걸이는 폭탄으로 드러나 밴 전체를 날려버립니다. 한편 요자쿠라 저택에서는 나나오가 새로운 화학물질을 실험하지만 실수로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무츠미는 가스 마스크를 쓰고 그의 방으로 달려와 그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나나오는 방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무츠미는 온몸의 근육이 비대해지는 바람에 나나오가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한다. 그 후 나나오는 이를 재개하며 아사노가 심하게 다쳐서 돌아올까 봐 걱정되어 매우 효과적인 치유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무츠미에게 말한다. 그는 무츠미에게 아사노를 걱정하지 않느냐고 묻고 무츠미는 자신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아사노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면 환영하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다. 그녀는 임무 후에 다치더라도 이 음식들을 다 먹으면 즉시 치유될 것이라고 믿고 나나오는 반박하려 한다. 그러자 무츠미는 가족 구성원들이 나머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나나오는 아사노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켄고가 세탁 가능한 얼굴을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은 아사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소란을 피울까봐 그들의 악플러들의 컴퓨터를 없애고 있습니다. 신조는 아사노를 정말 걱정해서 쓰레기통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이즈와 후타는 차를 마시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후타는 아사노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헤이즈는 그녀와는 반대로 그 아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어도 무츠미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고 남편이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했다. 폭발 현장으로 돌아온 아사노는 부상당한 운전자를 불길에서 멀리 옮기며 돕고 있었다. 그는 스이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스이는 그의 안부를 물었다. 아사노는 자신은 다치지 않았고 운전자까지 구출했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쿠로는 도망쳤다. 스이는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며 그럴 것을 예상했다고 답했다. 그들은 그에게 쿠로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전직 스파이로 과거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모두들 그가 6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치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번에는 고의로 그의 경호를 허술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쿠로에게 GPS를 부착했고 수이는 아사노에게 그의 임무는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한편 쿠로는 부총리의 눈가리개를 벗겨준 후 그의 옆자리에 앉습니다. 이 회의는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어 언론과 일반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쿠로의 목적이었습니다. 장관은 쿠로의 이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쿠로에게 그런 테러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정치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로는 변장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가 독특한 안경을 벗자 장관은 그의 칠흑 같은 눈을 알아채고 떨기 시작합니다. 쿠로는 장관이 자신을 죽였다고 확신했기에 그 전에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몰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관은 마침내 쿠로를 과거 자신이 거래했던 스파이로 알아봅니다. 쿠로는 관객들에게 돌아서서 오늘 자신은 정치인이 아닌 아이를 잃은 한 남자로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몰락시키기 위해 배후에서 활동한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복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총리가 가장 큰 범인이었기에 전 세계 앞에서 그에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합니다. 쿠로는 총을 부총리에게 겨누며 진실을 밝히고 정치 생명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거부하고 죽을 것인지 묻습니다. 장관은 정치인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비웃고 쿠로는 자살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아사노가 제때 도착하여 녹화 장치를 파괴했기에 방송은 갑자기 끊긴다. 쿠로는 젊은 스파이가 온 것을 기뻐하지만 아사노는 그에게 장관을 놓아줄 것을 명령한다. 아사노가 자신을 쏘면 장관도 위험해지므로 쿠로는 거절한다. 그는 아사노의 손을 향해 총을 쏘아 총을 놓게 만든다. 하지만 아사노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와의 거리를 좁히고 쿠로의 뒤에서 그를 잡는다. 쿠로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사노를 잡아 바닥에 내던졌다. 그는 야사쿠라 가문이 사용하는 무기와 전투 기술을 모두 알고 있었고 아사노의 주머니에서 강철 와이어를 꺼내 그를 묶었다. 아사노는 쿠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묻자 쿠로는 자신이 정보 수집과 활용에 능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아사노는 그에게 왜 그런 스파이가 정치인이 되어 대중을 속였는지 물었다. 쿠로는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오직 복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고 대답했다. 아사노는 이제 궁금해졌고 쿠로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정치계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졌다고 말했다. 그는 종종 정치인들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딸을 사랑하는 바보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딸의 생일에 펑키한 가발과 안경을 쓰고 딸을 즐겁게 해주려 했지만 딸은 그런 그를 보고 그저 웃었습니다. 딸은 그에게 선물을 미리 보냈으면 놀라게 해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쿠로는 무슨 말인지 몰랐고 딸이 구석의 상자를 가리키자 그 상자가 갑자기 폭발하며 집 전체를 날려버렸습니다. 쿠로는 폭발로 딸을 잃었고 그녀를 위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모든 일을 했으니 이제 자신을 제거하기로 주인들이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그들에게도 느끼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정치인이 되어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로는 정치인이 된 후에는 자신의 업적을 이용해 목표물들을 가까이 끌어들여 죽이는 것이 매우 쉬웠다고 주장합니다. 쿠로는 장관을 향해 총을 겨누며 그가 마지막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사노가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지만 쿠로의 3명의 스파이 경호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를 막습니다. 쿠로는 아사노에게 혼자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사노도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이기에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대신 지금 물러선다면 그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아사노는 흔들리지만 가족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대가로는 알고 싶지 않다고 쿠로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수이가 나타나 순식간에 바닥에 거대한 구멍을 냅니다. 세 명의 부하와 수이는 구멍으로 떨어지고 수이는 아사노에게 쿠로를 처리하고 장관을 구출하라고 합니다. 아사노는 쿠로를 공격하지만 쿠로는 독이 든 그의 칼을 가볍게 막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아사노를 칼로 찌릅니다. 아사노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반격할 수 없게 됩니다. 쿠로가 그를 밀쳐내고 아사노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 하지만 쿠로는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3명의 스파이는 수이에게 자신들을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수 능력을 보여줍니다. 빨간색은 불을 사용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파란색은 어떤 것이든 자를 수 있는 고압의 물을 사용하고 노란색은 어떤 컴퓨터와 뇌라도 튀길 수 있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파워레인저처럼 행동하며 함께라면 무적이라고 말한다. 수이는 그들의 자신감에 감탄하고 자신만의 비법도 공개하기로 한다. 그는 자신의 비법으로 매우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전투에 매우 유용하다고 말한다. 3명의 스파이 형제들은 힘을 합쳐 거대한 원소 구체를 수이에게 날리고 수이는 특수한 귀살 기술로 한 번에 베어낸다. 그는 같은 기술로 3 형제까지 물리치고 이후 아사노를 지원하기로 한다.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에 본능적으로 검을 휘두른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수이는 방금 전 매우 강력한 누군가가 있었던 것을 확신한다. 다시 위로 올라온 아사노는 어떻게든 일어서고 쿠로는 그에게 가족을 잃은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그는 소년에게 자신의 삶이나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아사노는 그가 옳다고 인정하지만 부모님의 묘소에 참배하러 갔던 어느 날을 떠올린다. 무츠미가 곁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많은 힘을 주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아사노는 쿠로에게 돌진한다. 쿠로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나 무기에 대해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아사노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수이의 무음 발걸음 기술을 사용하여 쿠로가 눈치채기도 전에 그의 뒤에 나타난다. 쿠로는 아사노가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한다. 헤이세가 이미 프로와 싸우는 위험성, 즉 프로는 항상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사노에게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그 모든 정보를 아는 것은 프로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잃기 때문이다. 그는 아사노에게 완벽하거나 세련된 기술이 없어도 상대를 놀라게 하면 프로를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상대를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아사노는 쿠로의 뒤편으로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고 이빨에 숨겨둔 독의 해독제를 꺼낸다. 쿠로는 다시 칼로 찌르려 하지만 아사노는 팔에 착용한 단단한 인공 피부로 공격을 막는다. 쿠로는 칼을 놓치고 총을 꺼내지만 아사노는 이미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격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사노는 쿠로의 손을 밀쳐내고 슬라임으로 총을 막는다. 쿠로는 두 번째 총을 꺼내지만 아사노는 강철 거미줄로 총을 잘라내고 그를 땅에 꽂는다. 쿠로는 자신의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이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졌음을 깨닫는다. 그는 아사노를 칭찬하며 언젠가 위대한 스파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한다. 쿠로는 그의 행동과 결의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에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아사노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넣어주지만 가족에 대해 말하기 전에 목에 총을 맞습니다. 아사노는 총소리를 듣지 못했고 뒤에 총을 쏠 사람이 없었기에 놀랐습니다. 쿠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사노에게 계속 전진하라고 말한 뒤 영원히 의식을 잃습니다. 수이가 그때 도착하여 다른 암살자가 쿠로를 암살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사노에게 훨씬 더 경험 많은 스파이를 상대로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쿠로가 남긴 종이 쪽지밖에 볼 수 없었다. 그 종이에는 쿠로가 딸을 묻은 곳을 가리키는 지도가 있었다. 아사노는 쿠로의 유언에 따라 그의 묘소에 가서 조문했다. 그 후 그는 나무의 작은 구멍에 손을 넣어 그가 찾던 정보가 담긴 상자를 꺼냈다. 후에 아사노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가족들이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무츠미가 그를 껴안으러 달려왔고 모두들 그가 잘했다고 말했다. 그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만 아사노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미소 지을 수 있다. 며칠 후 리는 아사노와 무츠미를 본부로 부르고 모두 앉아서 리는 아사노의 임무 성공을 축하하며 오늘 샤브샤브 파티를 하자고 말한다. 모두 테이블에 둘러앉아 린이 아사노의 그릇에 엄청난 양의 밥을 담고 샤브샤브 준비를 하겠다고 말한다.
아사노는 수이에게 무슨 말이냐고 묻고 수이는 샤브샤브를 준비할 때마다 엄청나게 준비해서 직접 맨손으로 모든 동물을 잡아와서 먹는다고 말한다. 자신보다 큰 엄청난 짐승들의 사체 옆으로 걸어가면서 어떤 고기를 먼저 써야 할지 생각한다. 수이가 다가와서 자기가 잘라주겠다고 하자 수이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 그는 차분하게 다가가 칼을 뽑아들고 우아한 한 번의 배기로 모든 고기를 샤브샤브에 딱 맞는 크기로 완벽하게 손질합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방가득 퍼지는 가운데 아사노는 활을 집어들고 국물과 고기, 채소를 담아 완벽한 신사처럼 무츠미에게 건넵니다. 무츠미는 정말 좋아하며 그릇을 받아들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무츠미가 한 입 먹기도 전에 하이즈는 아사노의 입에 채소를 한가득 쑤셔 넣어 질식시키며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는 자기 여동생의 음식을 나눠주려고 하지 말라고, 그것은 자신만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재빨리 음식 그릇을 받아 무츠미에게 자신이 무츠미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담았다고 말하지만 리는 이 과잉 보호하는 오빠에게 그의 자리를 보여주며 머리를 그릇에 박고 꺼지라고, 질투하는 처가 식구처럼 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이즈는 화가 나고 곧바로 음식 싸움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음식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피합니다. 토카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이 다 버려지는 걸 못 보고 음식이 다 쏟아지기 전에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으려 하지만 생선 케이크가 얼굴에 맞아 아사노 품에 쓰러집니다. 한편 스이는 멋지게도 날아다니는 채소는 모두 피하고 고기 조각만 골라 먹습니다. 자신을 향하지 않은 것을 피하는 건 매우 쉽다며 그릇을 집어 특유의 걸음걸이 기술을 사용해 두 그릇 모두 음식으로 채운 후 마츠미에게 건넵니다. 마츠미는 한 그릇을 감탄하는 아사노에게 주고 다른 한 그릇은 자신이 먹습니다. 스이는 아사노에게 그 걸음걸이 기술은 뼈에 무리가 가서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아사노가 반응하기도 전에 뜨거운 고기가 얼굴에 부딪히고 아사노는 비명을 지릅니다. 스이는 그저 원하는 것을 골라 공중에서 집어 먹습니다. 잠시 후 모두 배불리 먹고 오가와 리는 바닥에서 잠들고 스이는 재빨리 모든 것을 치웁니다. 한편 아사노는 선반 뒤에 앉아 작은 정육면체를 바라보며 쿠로의 주장대로 과연 그 안에서 가족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갑자기 마츠미가 옆에 앉으며 정육면체에 가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지 묻자 아사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마츠미는 그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묻고 아사노는 쿠로로부터 수상을 구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였지만 찰나의 순간 가족을 죽인 범인을 찾는다면 아마 자신도 똑같이 할 것이고 그를 제거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자신이 쿠로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이 비밀을 밝히는 것이 자신을 바꿀까 봐 두려워하는 아사노에게 마츠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뺨에 키스한다. 놀란 아사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게 무슨 짓이야? 라고 묻는다. 그녀는 미소 짓고 정육면체가 열리고 구슬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그저 그를 조금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아사노는 구슬을 집어들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생각합니다. 헤이즈가 나타나 그 구슬은 광학 정보가 담긴 특수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아사노는 헤이즈의 눈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며 자신을 증발시키려는 것을 보고 헤이즈가 마츠미와 키스하는 것을 봤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린이 뒤에서 그를 잡고 아사노에게 재빨리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날 후에 그와 마츠미는 집으로 돌아오고 아사노는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고 몸이 무겁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은 다름 아닌 암살자 아야카였습니다. 그녀는 하녀 복장을 한 채 서 있고 아사노는 그녀가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마츠미가 자신에게 여기 있으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마츠미는 동의하며 이제부터 그녀가 여기서 살면서 집안일을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야카는 즉시 아사노 주위를 빙빙 돌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며 그가 얻은 광학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사노는 어떻게 그것을 아는지 묻지만 그녀는 자신이 스파이이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냅니다. 아사노는 그것을 되찾으려 하지만 신이 졸린 눈으로 방에 들어와 아야카의 손에서 구슬을 빼앗습니다. 아야카는 그것을 조사하며 매우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간 손상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마츠미는 아야카를 불러 좋은 차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사노는 그들이 집에 직접적인 암살자 스파이를 두는 것이 현명한지 묻지만 아야카는 아사노의 현상금이 최근 임무 때문에 상당히 올랐고 지하세계에서 매우 유명해졌기 때문에 지금이 완벽한 시기라고 주장합니다. 그 때문에 암살 시도가 훨씬 많아질 것이고 그는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가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 그녀는 그가 그녀의 공격을 피하려고 하는 동안 매일 그를 암살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사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생각하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포크를 여러 개 던집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는 훈련에 너무 지쳐서 움직일 수 없게 테이블에 누워있고 마츠미는 그에게 차를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고맙다고 말하지만 먼저 목욕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상쾌한 샤워를 위해 욕실에 들어간 그에게 놀랍게도 아야카가 욕실에서 나와 그를 놀라게 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며 특히 취약할 때는 스파이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계속 사진을 찍다가 병을 집어 벽을 태우는 산성 용액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아사노는 피하려고 움직이던 중 놀랍게도 집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여 욕조 안에 있던 아야카를 감전시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면 자신도 감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사노는 그녀를 구할 방법을 찾다가 벽을 부수고 주 전원 콘센트를 찾습니다. 주저없이 욕조로 뛰어들어 아야카를 잡고 다른 팔로 전원 공급 장치를 잡습니다. 아야카는 그에게 떠나라고 말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결국 전원 공급 장치를 셔트시켜 폭발을 일으키고 아야카 위에 서게 된다. 불행히도 하이즈는 그를 그런 추문스러운 자세로 발견하고 선사시대 고문 도구를 집어든다. 마츠미와 결혼한 남자는 다른 여자를 쳐다볼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하이즈와 다시 아사노에게 반한 아야카가 알몸으로 그를 집안에서 쫓아가는 동안 아사노는 도망치기 시작한다. 며칠 후 아사노는 다시 평소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그는 휴대폰을 잊어버렸는데 마츠미가 그에게 건네주려고 하자 카오루라는 사람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그녀의 손에서 빼앗아 아무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간다. 마츠미는 아야카가 뒤에서 나타나 자신을 깜짝 놀라게 하며 바람의 징후라고 주장하며 우는 모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때때로 위치를 꺼서 아무도 그를 추적할 수 없게 하고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전화를 받고 그녀가 따라오려고 할 때도 성공적으로 피했다. 그녀는 이것들이 바람의 명백한 징후라고 주장하지만 마츠미는 그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다음 날 마츠미는 아사노와 함께 골리앗을 산책시키며 최근 그가 너무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한다. 아사노는 미소를 짓다가 골리앗의 품종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다. 마츠미는 그가 보통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는 야자키라 가문에 수백 년 동안 있었고 그녀의 증조할머니의 경비견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신비로운 늑대와 개의 특별한 혼합체라 주장하며 그래서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서 골리앗이 모습을 바꾸며 크기가 커지면서 늑대처럼 변합니다. 그녀는 그의 위에 앉아 그가 매우 강하다고 말하며 아사노도 앉아보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그럴 생각이 없었고 꼬리로 그를 쳐서 떨어뜨린 후 마츠미에게 목줄만 쥐도록 합니다. 골리앗은 즉시 바람처럼 달리기 시작하며 엄청난 속도로 아사노를 질질 끌고 물까지 통과합니다. 그들이 멈추었을 때 아사노는 공원 땅바닥에 완전히 젖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 몇 명이 골리앗을 보러 오고 마츠미가 다가가자 골리앗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마츠미가 아이들을 구하고 골리앗이 마츠미를 덮어줍니다. 하지만 이내 아사노가 그들을 구하려다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츠미는 화가 나서 골리앗에게 범인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골리앗은 즉시 폭발물의 잔해를 맞고 도시를 가로질러 범인을 찾아 나섭니다. 알고 보니 어설픈 삼류 모방범이 마츠미를 죽이려고 이 모든 계획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 지하실에 앉아 컴퓨터를 보다 마츠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갑자기 골리앗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순식간에 그를 죽입니다. 그날 저녁 아사노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숨기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츠미는 별다른 질문 없이 골리앗에게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에는 골리앗이 아사노를 등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집에 돌아온 아사노는 바로 아야카에게 바람을 폈다고 비난을 받고 이 소리를 들은 헤이즈까지 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이 방에 들어와 정부 스파이라고 주장하며 오해가 있었다고, 그리고 카오루가 노인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사노가 구하려던 특별한 짙은 홍차잎을 꺼내며 아사노는 단지 구하기 매우 어려운 헤이즈가 가장 좋아하는 차잎을 구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재료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지만 비밀로 하려 했어요. 자신과 그렇게나 대립했던 남자가 이런 일을 해줄 거라고는 믿을 수 없어서 헤이즈는 부끄러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날 저녁 모두 함께 앉아 멋진 차를 마시며 요자쿠라 가족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며칠 후 필타는 기관총으로 야구공을 쏘며 아사노의 반사신경 훈련을 시켰어요. 아사노는 야구공들을 피하며 간신히 뛰었고 혹독한 훈련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그는 마츠미가 옛 그림책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 모두가 아주 어려 보이네요. 마츠미는 자랑스럽게 그 사진을 퓨타와 아사노에게 보여줍니다. 퓨타는 그 사진을 찍은 특별한 날이 언제였는지 묻고 마츠미는 스파이 면허 시험 합격을 기념해서 찍었다고 말합니다. 퓨타는 면허를 따면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라고 말하며 동의합니다. 아사노는 스파이 면허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두 여자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 후 퓨타는 차를 마시며 아사노에게 스파이 면허는 스파이 협회에서 발급하는 회원증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스파이 협회는 20세기 초 스파이들이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했습니다. 협회는 매년 시험을 치르고 시험에 합격하면 스파이 면허를 받습니다. 후유타는 스파이 면허 최고 등급인 금색 면허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아사노에게 스파이가 면허를 취득하면 협회로부터 정보와 직업 소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급으로 시작하고 승급 시험에 합격하면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받는 임무는 어려워지지만 혜택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아사노도 면허 시험을 치르고 싶어하고 후유타는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헤이즈가 와서 이미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는 아사노에게 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첫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만약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고 아사노를 경고한다. 그래서 그를 쫓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그들은 아야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그녀가 방에서 신에게 울면서 사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모두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신은 별일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어떤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야카가 케이블을 건드려서 오류가 났습니다. 갑자기 그녀 앞에 대형 화면이 켜지고 영화의 공포 장면이 재생됩니다. 아사노는 이를 보고 조금 놀라며 어떤 오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1초 후 마츠미와 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습니다. 후유타는 무서워서 굳어버렸고 형제들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데리고 나갑니다. 후유타는 떨고 있고 담요에 쌓여 있으며 마츠미는 자신의 능력이 귀신에게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매우 무서워한다고 말합니다. 신은 과거에 퓨타가 귀신 나오는 집을 박살냈던 이야기를 한다. 마츠미는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쉬면 괜찮아질 테니 그때까지 지켜보자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퓨타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겁을 먹고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자 마츠미의 머리 위로 올라간다. 신은 이 기회를 타서 골리앗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등 최근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 때문에 퓨타는 더욱 겁에 질리고 마츠미는 퓨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기 전에 신을 제지한다. 그 후 퓨타는 마츠미에게 매달리고 형제자매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를 원하는 어리광 많은 아기가 된다. 심지어 신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포 프로그램이 곧 시작하려는 순간 신조는 리모컨을 던져 채널을 돌립니다. 켄고는 그녀에게 장난을 치려 하지만 모두가 그를 나무랍니다. 하루 종일 퓨타를 돌본 후 마츠미는 퓨타와 함께 침대에 누워 아사노에게 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편히 잠들려 합니다. 퓨타가 여전히 떨고 있어서 마츠미는 그녀가 좋아하는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기로 합니다. 그 이야기는 유명한 일본 전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총잡이 악마와 인간의 끝없는 잔혹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강에서 아기 남자아이를 발견하여 데려갑니다. 마츠미가 이 부분에 도달하자마자 잠이 들자 아사노가 곧바로 그녀를 감쌉니다. 그는 인류의 희망이 되어 마지막 전투에서 악마 친구를 죽이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아사노는 그 이야기에 몸서리치지만 펜타는 박수를 칩니다. 그녀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 아사노에게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려 하지만 퓨타는 어머니가 예전에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읽어주셨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중한 것을 결국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퓨타는 동생들을 보호해야 할 야즈쿠라 가문의 장녀로서 자신은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다니 말입니다. 자신의 불안감을 이야기한 후 아사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아사노는 자신도 가까운 사람을 잃는 공포를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퓨타는 그를 향해 픽 웃고는 이미 늦었으니 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면허 시험에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아사노는 그렇게 방을 나섰고 퓨타는 마츠미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쓰다듬었습니다. 곧 스파이 면허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아사노와 다른 응시자들의 첫 번째 과제는 발에 무거운 추를 단 채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마츠미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사노를 응원했고 아사노는 모두를 제치고 1등으로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야즈쿠라 가문의 신입의 활약에 모두가 감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아사노는 마츠미가 만든 주먹밥을 먹는다. 마츠미는 다음 시험 전에 잘 쉬라고 말한다. 지난 경주에서 그가 이긴 모히칸 남자가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본다. 그는 현장에서 아사노를 쓰러뜨려 현상금을 차지할 계획이며 칼을 겨누고 그에게 돌진한다. 하지만 그가 아사노에게 다가가기 전에 강한 돌풍이 그를 날려버리고 다른 참가자는 참가자들 간의 싸움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모히칸은 호시라는 소년을 저주하지만 그러다 칼이 부러진 것을 알아채고 재빨리 도망친다. 그러자 아사노는 호시에게 감사를 표하고 호시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지켰을 뿐이라며 사양한다. 그는 얼굴에서 쌀알을 떼어 먹으면서 추잡한 말을 하고 아사노는 즉시 총을 그의 머리에 겨누며 마츠미에게 저 변태를 조심하라고 말한다. 호시는 이미 그의 심장을 관통했으니 총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아사노는 더욱 소름 끼쳐 한다. 하지만 마츠미는 호시를 알아보는 것 같다. 마츠미는 그 난봉꾼에게 남편에게서 떨어지라고 격렬하게 말하지만 호시는 자신도 첩이 되는 것을 행복해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사노의 얼굴을 잡고 클로즈업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그는 또한 아사노의 임무 현장에 남겨진 옷과 머리카락으로 만든 아사노 인형을 가지고 있다. 아사노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렸지만 다음 시험 발표가 나자 호시가 그의 손을 잡고 끌고 간다. 다음 시험은 수중에서 쇠사슬을 풀어 벗어나는 것이었고 아사노는 쉽게 해낸다. 호시는 다음 수조 바로 옆에 서서 물에서 나온 아사노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다음 시험은 건장한 사형 집행인들이 참가자들을 쫓는 숨바꼭질이었고 호시는 거기서 아사노를 찾아내 꽉 껴안는다. 이 때문에 아사노는 겁에 질려 사형 집행인들의 주의를 끌게 된다. 다음 시험은 폭탄 해체였고 아사노는 시간을 남기고 성공적으로 해체하지만 호시는 여전히 가까이서 그를 귀찮게 한다. 다음 시험은 필기 시험입니다. 틀린 답을 적은 사람은 천장에 매달려 제거됩니다. 아사노는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호시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푼 답안지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다행히도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고 스파이 자격 시험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갤러리에 있으며 이제 모두 스파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기밀 유지를 위해 장소는 즉시 철거될 예정이며 자격증을 받기 전에 마지막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복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모두들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이 넘어지는 와중에도 아사노와 호시는 함정들을 모두 피해냅니다. 모히칸 놈도 거기에 있었고 아사노의 얼굴을 때려 그를 쓰러뜨릴 기회를 엿봅니다. 아사노 아래의 바닥은 무너져 내리고 언제든 추락할 수 있지만 호시가 그를 돕습니다. 그는 아사노 뒤에 있었고 부채로 아사노를 밀어 안전한 곳으로 날려보내고 자신은 아래 연못으로 무너지는 잔해와 함께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사노는 그를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도가 여전히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호시의 손을 잡습니다. 호시는 그의 결의에 감동하여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둘을 부드럽게 위로 들어 올린다. 그는 아사노를 안고 안전한 곳에 내려앉으며 그가 합격했다고 말한다. 아사노는 어리둥절해하고 호시는 자신이 응급 스파이이자 이 시험의 감독관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시험이 참가자들의 기술을 확인하도록 고안되었지만 각 참가자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 감독관이 배정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모히칸을 한 작은 노인이 그의 손에서 면허증을 빼앗으며 그는 불합격이라고 말한다. 호시는 플랫폼으로 걸어가 아사노의 면허증을 꺼내며 그는 존경과 신뢰할 만한 성격을 지녔기에 시험에 합격했다고 선언한다. 아사노는 면허를 받아 기뻐하며 호시가 자신에게 반했다는 말은 농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시는 그게 진심이었다며 부정하지만
아사노는 아래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걸 선호합니다. 그날 후에 아사노의 스파이 면허 취득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립니다. 바로 그때 헤이즈가 지붕에서 떨어지며 마츠미를 염탐하기 위해 벽에 비밀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 때문에 벽이 너무 얇아져서 떨어졌다고 태연하게 설명합니다. 이를 본 퓨터는 무언가를 깨닫고 즉시 헤이즈 위로 올라타 그의 주머니에서 온갖 장비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녀는 마츠미를 염탐하는 동안 그는 그 빈 벽을 이용해 그녀를 놀라게 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헤이즈가 설명하려 하지만 퓨터는 그 전에 그의 뼈들을 부러뜨린다. 그 일이 끝나자 그들은 아사노의 스파이 자격 시험 합격 가족 사진을 클릭하여 가족 앨범에 넣는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2부를 위해 구독하시고 기생충의 공격을 받은 후 괴물이 되지만 평범한 척하는 실패한 영웅에 대한 이 최신 애니메이션을 확인해보세요.